세계 위기에 나가서 대학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교육계에 한 30년 가까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학 혁신을 해야 되는 시기이다라고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총장 유홍림입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취임을 하고 그동안 여러 분으로부터 대학의 위기, 나아가서 대학의 무용론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면 총장으로서 큰 책임감과 그리고 그 무게를 느낍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뼈아픈 말씀은 지금 이대로의 대학이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인재를 길러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저의 그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에게 그걸 여쭤봅니다. 본인들이 지금 하는 강의를 본인이 학생이라면 그거를 들으면서 어떻게 느끼겠나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학교에 입학한 지 43년이 되고 그 당시에 그 지금의 어떤 교육 현장을 보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대는 그동안 많이 바뀌어 왔는데 저희 교육, 특히 대학의 교육이 어느 정도 그러한 수요, 변화와 필요에 부응했는가, 이것은 정말 자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학의 미래에 대해서 그 여러 고민을 하면서 본 책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들 아시는 그러한 책인데 대학의 미래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교육 정책 그 전문가입니다. 케빈 캐리가 그 책의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18년 이후에 내 딸이 대학에 갈까라고 했죠. 그 질문에 담긴 것은 18년 후면은 내 딸은 대학에 안 갈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제기는 사실은 더 거슬러서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50년 전에 출간된 책입니다. 책 제목이 학교 없는 사회, 디스쿨링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그 오스트리아의 사상가의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가장 20세기의 도발적인, 급진적인 교육론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배움을 억압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과 같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상품을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책의 이 도발적인 주장이 우리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교육 현실을, 학교 현실을 보면 이 책의 도발적인 주장에 귀를 기울여 볼 만합니다. 저희가 모두 다녔던 교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학생들의 책상은 모두 그 선생님을 향해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마치 무대에 선 주인공처럼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합니다. 이른바 극장식 강의실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쨌든 학생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해주고자 합니다. 그건 학생들에 대한 평가, 체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면 얼마만큼 많은 지식을 그 수용했는가를 테스트하는 평가 체계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학생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온 힘을 다해서 매달리는 시험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식을 얼마나 암기하고 있는지를 그 묻는 문항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은 또 어떤가요? 그 선의수재 과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도 교과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교육의 목적이 지식 전달이라는 인식하에 조성된 교육 현실, 그리고 그것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학생들, 이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교육에서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일방향적인 이러한 지식 전달 교육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근대 이전의 교육은 사실 소수 귀족 계급에 국한된 엘리트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19세기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도시에는 노동자, 기술자, 전문직 종사자 등 많은 그 기술 인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귀족에게 국한됐던 교육을 시민들 전체가 받고자 하는 그 욕구도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 그 대중교육의 시스템입니다. 국가나 사회가 재원을 부담해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험을 보면 한국의 급속한 추격 성장, 이른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바로 이러한 대중교육, 저는 그것을 플랜테이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관리 체제로 획일적인 그 제품 생산을 하는 체제가 그 플랜테이션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플랜테이션적인 대중교육이 어떻게 보면 저희 한국의 경우에도 급속한 성장의 그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름대로 또 했던 그 중요한 기능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 전달, 그 교육 체계가 자리 잡게 되면 그 지식을 잘 전달하고 그것을 습득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도 지식 전달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고, 그리고 교육의 목표는 당연히 객관적인 지식의 전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개인이든 사회가 그렇듯이 어떤 위기에 당면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과연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학교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제가 짧은 대화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만화 대사입니다. 내가 휘파람 부는 걸 가르쳤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한참 이렇게 바라보고 나서 휘파람 부는 걸 내가 들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대화가 중요한데, 가르쳤다고 했지 그가 배웠다고 말하지는 않았어 라고 합니다. 그저 가르치기만 했다고 해서 그걸 배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배웠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배우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서 그 많이 관심을 받는 교수법인데 Flipped Learning이라고 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거꾸로 학습한다는 뜻입니다. Change the place in which content is delivered. Instead of standing in front of a class and delivering, here's how you do this type of problem, here's how this works, I deliver that direct instruction now asynchronously at home through these videos that we make with Camtasia Studio. And when the kids come to class, they don't show up to learn new stuff, they show up to apply the things that they learn at home and to ask me questions about the things they learned at home. 즉, 단순한 지식 습득은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 오기 전에 하고, 그 학교에 와서는 교사가 실제 학생이 그것을 배우고 익혔는지, 그리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는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지도하는 것이 이제 학교에서의 교사의 역할입니다. 교사의 역할의 큰 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Sage on the stage. 이것으로부터 Guide on the side. 옆에서 도와주는 가이드. 교사는 더 이상 지식 전달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학습자가 스스로 그러한 지식을 깨우치게 되는 알매 과정을 밟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르침과 배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의 2000여 년 전에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삼파술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 전달이 아닌 스스로의 깨우침을 통해서 알매 이르는 과정,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가르침과 배움의 그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은 노예 소년에게 소크라테스는 그 하나의 실험을 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면적은 a 제곱이겠죠. 그러면 그 면적의 2배가 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a의 2배라고 하니까 그 변을 2배로 늘리죠. 2a로. 근데 문제는 그게 4a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면적의 4배가 되잖아.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아주 기본적인 전제로부터 이 문답을 진행을 합니다. 그 한 변이 a였던 정사각형의 대각선, 그 대각선이 한 변이 되는 정사각형이 바로 그 면적의 2배가 되는 그 루트를 깨우쳐서 루트 2가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그 길이임을 밝히게 됩니다. 이러한 실험은 소크라테스가 배움이란 문답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 내면에 잠재하던 알을 이끌어내는 과정임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본인이 그 교사 역할하지만 알고 있는 그 알을 전달하는 게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학습자 속에서 그 내면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학습 능력을 스스로 작동하게 해서 알매 이르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단순한 지식 전달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기는 많은 그 사회과학자들 그리고 미래학자들이 키워드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 그리고 복합적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경험했던 이런 팬데믹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인구 문제든 그리고 뭐 저출산 문제든 많은 그 문제들은 복합적이고 그리고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식 전달의 한계는 지금의 그 지식의 폭발적인 증대 속도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미래학자 버크민스터 플러의 지식 2배 곡선을 한번 보시죠. 그 인류의 지식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는 100년마다 2배씩 증가했었습니다. 근데 1990년대 이후에는 그 주기가 25년으로 그리고 현재는 13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측컨대 2030년에는 지식의 양이 2배가 되는데 불과 3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많은 그 지금까지 나온 지식이 전체다라고 생각했던 의료 데이터베이스인 매들라인 경우에도 1년에 70만 건 이상의 논문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불과 3일마다 2배씩 증가하는 지식을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졸업 후에 살아가게 될 미래는 지금 인공지능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거의 넘어서고 있습니다. 통번역가, 댄서, 경찰, 심지어 면접관, 작가까지도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탁월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분야에서 앞으로 그리고 특히 복잡한 지식과 빅데이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러한 부분은 인공지능이 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그런 틀에 박힌 어떤 그러한 노동에 종사하는 그리고 기존의 어떤 지식만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그러한 서비스 종사자들도 이제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의 어떤 지식을 창출하는 틀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창의적이라고 표현하죠. 정말로 창의적이고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 주요 기업
기업들의 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그 유명한 컨설팅 회사의 대표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것은 넓게 보면 앞으로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또 하나는 대인 관계 능력입니다. 바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 이것이 앞으로의 기업,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의 대학은 이 부분에서 가장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식 전달하는 형태 교육이 대학의 전체 교육의 틀이죠. 그것은 대학뿐만 아니고 초중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한 미스매치, 이것의 실제적인 사회적 수요와 그리고 이 공급의 어떤 그 불일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들이 새로운 대안 교육을 모색하게 되는 또 근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2015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제기되고 그때 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New Vision for Education이라고 하는 교육의 새로운 비전,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가 닦아야 되는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기술, 역량이 무엇인가, 자질이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그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육의 새로운 비전이라고 하는 보고서에 앞으로 21세기에 필요한 16가지의 기술, 역량을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세 범주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른바 Foundational Literacies, 그러니까 기초 문해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는 언어도 포함되고 수학, 수리 능력, 과학, 거기에 당연히 디지털 리터러시가 포함이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리터러시의 파이낸스도 포함이 되고 어떤 사회에 대한 이해 능력, 이것도 중요한 리터러시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카테고리가 파운데이셔널 리터러시이고 두 번째가 컴피턴시스, 그 역량입니다. 거기에는 비판적 사고력, 크리티컬 싱킹이 필요하고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커뮤니케이션, 소통, 그리고 콜래보레이션, 협업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21세기에 필요한 역량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캐릭터 퀄리티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성의 자질, 태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자기 주도적인 태도,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호기심도 있어야죠.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교육의 목표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운데이셔널 리터러시, 기초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도 우선 기본적인 그 지식의 바탕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지식은 지금까지의 교과서적 지식하고는 다릅니다. 이른바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창의적인 그 지식의 형태가 되겠죠. 저는 그것을 하나의 그 생태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층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저희가 어떤 알매 이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료, 관련된 자료들을 모으죠. 모으고 분류하고 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포메이션의 형태가 됩니다. 근데 정보의 차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정보가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그 정보들을 모으고 조금 더 공신력 있는 믿을 만한 그 형태로 이론화시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이론적 지식의 형태죠. 지식 기반 사회, 지식 기반 경제, 이러한 표현들이 점차로 이제 데이터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보,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
제가 말씀드려온 과정을 보면 이제는 그런 지식 가지고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지식이 또 서로 다른, 이론도 서로 다른 이론들이 충돌하듯이 그 지식이 우리가 지금 필요한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혼돈스럽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른바 융합적인 지식을 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존의 서로 다른 이론들, 서로 다른 학문 분야에서 만들어낸 지식들이 있죠. 그 지식들을 새롭게 융합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융합적 지식을 학자들은 의미가 불분명하지만 그것을 wisdom,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지혜의 중요성은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의 융합적인, 종합적인 판단이 같이 결합된 이러한 지혜의 단계, 이러한 위스덤이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스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이제는 앞으로의 교육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력, 지혜를 길러내는 역량 교육이 어떻게 가능할까? 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자로서 교육에 대한 생각이 있고, 학부모, 그리고 교육부나 국가 차원에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다각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필요한 산업 인력,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인재 양성이 중요합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의 이 아이가 잘 커야 될 텐데 옆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모범생으로 크기를 부모들은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학생의, 학습자의 관점에서 교육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학생에 대한 애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정이 그 학생의 어떤 타고난 잠재력을 키우고 그의 일생에 필요한 생애의 역량을 키워준다라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공부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는 왜 하버드생들은 바보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저자는 말합니다. 명문대 학생들은 특권의 어떤 의식 속에서 마치 양떼처럼 한 방향으로 온순하게 걸어간다고 말합니다. 즉 학생들의 대다수는 스스로 생각할 힘을 잃고 학점에 치여 순종적인 양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느끼는 지금의 어떤 대학 입시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대학에서의 어떤 혁신, 특히 교육의 혁신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 바뀌면 초중등 교육,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학 졸업 이후에 평생 교육의 그 틀을 바꾸는 중요한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평생에 걸친 배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지고의 어떤 목적과 그것이 결합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라보로 유데모니아라고 하는. 근데 유데모니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되게 행복한 상태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조건이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성취에 의해서 도달한 단계, 그 사람이 행복한가의 어떤 상태로서 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요한 메시지는 행복은 그 자체가 활동으로 봅니다. 새로운 알을 얻는 과정이 그 자체를 즐거움으로, 배움의 즐거움으로 만드는 교육이 아니면 교육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과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소 추상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인식에 의해서 어떠한 제도가 필요한가, 그리고 어떠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필요한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요컨대 대학에서의 교육은 더 이상 강의실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는 대학이 사회와 연결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이든 모든 사회 현장과 대학의 교육이, 대학의 캠퍼스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의 어떤 역할이 네트워크와 플랫폼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그 사회 현실과 결합된 형태의 교육 과정을 학교에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융합적이어야 되고 훨씬 더 실용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 혁신의 어떤 과제, 그 방향성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20년, 30년 전에부터 세계 각국의 유수 대학들은 혁신을 시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하버드, MIT 같은 대학들, 스탠포드 같은 대학들도 이제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이죠. 이른바 저희가 그 무크라고 하는 대규모 온라인 강좌를 3,000개, 4,000개 서로 협업해서 그것을 만들고 무료로 제공을 또 하고 있습니다. Hello, I'm James Cameron. My name is Jo Malone. Noah Harari. I'm a historian and a professor at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아리조나 주립대에서 슈퍼 패컬티라고 하는 AI가 탑재된 교수의 교수법입니다. 그러니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AI 튜터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일방향적인 또 온라인 강의하고는 다릅니다. 그 학생의 어떤 단계적인 그 적응 능력에 맞춰서 튜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또 실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AI의 앞으로의 발전에 의해서 교수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잘 아시는 그 올린 공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프로젝트 기반 그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와서 교과서를 보는 게 아니고 본인이 관심 있는 프로젝트를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정하는데 교수들이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교수가 항상 서로 다른 분야의 교수들이 같이 그 세미나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가장 유명한 강의가 The Stuff of History라고 하는 재료공학 교수와 역사학 교수가 같이 조직한 그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두 교수가 사실은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역사학을 한 사람과 재료공학을 한 사람이 어떻게. 근데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은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그 강좌입니다. 역사 속에서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이 어떻게 개발되고, 그리고 그것이 개발되는 과정이 사실은 역사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오펜하이머, 뉴턴, 아인슈타인도 그렇죠. 한 개인의 어떤 창발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물질에 관련된 그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 역사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그걸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존의 어떤 학과에 가서 하나의 전공을 해서는 창의성이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시각, 다양한 관점들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특히 중요한 또 하나의, 그리고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대학이죠. 미네르바 대학. (2013년에) 벤 넬슨이라고 하는 벤처 기업가가 새로운 대학을 만들겠다. 아까 제가 21세기 그 새로운 어떤 교육의 비전에서 말씀드렸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학생들이 1학년 때 와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way of thinking, 사고의 방식을 배웁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학에서 하는 수업은 없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결합을 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그것을 익히고, 그 다음 2학년부터는 매 학기 전 세계 지정된 6개의 캠퍼스를 순회를 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지역 참여형
프로젝트를 그리고 문화체험도 합니다. 그 결과로 그 미네르바 대학의 학생들은 기존의 어떤 명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더 탁월한, 훨씬 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과학기술 그리고 어떤 그 첨단의 그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미네르바 대학 졸업생들을 선호하는 그러한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미네르바 대학은 실험입니다. 모든 지금 기존의 어떤 대학들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형태는 아닙니다. 아주 소규모고, 그리고 입시 어떤 그 선발 과정 이런 것들이 기존의 대학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그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배경의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고 생활도 같이 하고 그 속에서 소통과 협업 능력도 키우고 공동체 의식도 키우는 중요한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미네르바 대학의 실험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장점을 저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있는 대학의 한 예를 들면 학생들이 그 동아리 활동을 그건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기숙사에서 또 만들어내고. 근데 그 동아리를 이렇게 모집을 하죠. 근데 거기서 선발 기준을 제가 보고서 놀랐는데 같은 전공 학생들은 뽑질 않습니다. 다 서로 다른 전공의 학생들을 모읍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이 본인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 기존의 하나의 전공에서 주어진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학생들이 먼저 사실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제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깊이 파려면 넓게 파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넓게 파기 시작을 해야 깊이 팔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대학에 오면 학생들이 지금의 어떤 세계에서 이루어져 왔던 모든 학문의 영역들을, 그것이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들이 인류가 축적해온 지적 자산이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이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하나의 이 존재의 거대한 사슬이라고 하는 표현, 그건 한 철학자가 쓴 표현입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이런 분절적인 전공의 학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어도 어떤 학문의 그 존재 이유 아니면 그것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학문 체계 속에서 그 의미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의 학생들은 최첨단의 AI, 로보틱스와 인간의 행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앞으로의 대학이 담당해야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잔 스튜어트 밀 자유론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인간은 본성상 틀에 맞춰 만들어져서 주어진 일을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사방으로 뻗어 자라는 나무 같습니다. 잔 스튜어트 밀의 또 다른 말인데, 재능이 있는 사람은 오직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만 마음껏 숨 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 학생들의 성장, 그들이 자라나는, 그리고 그들이 최대한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그 교육의 내용, 방법을 저희가 혁신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모든 노력을 교육의 혁신에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우리가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공통의 인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